자, 그 다음에 중심극한의 정리는 이제 생각하면 각각의 샘플들이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평균과 분산을 알고 있으면 분산은 무한대가 되면 안 돼요. 분산이 무한대인 게 있느냐? 있어요. 어떤 분포는 분산을 계산하면 무한대예요. 그런 분포도 있는데 그게 파이나이트 해야 돼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분산이 무한대가 아닌 어떤 그 모집단이 있다고 치면 어떤 분포가 되든 이게 물음표는 노멀이 아니래도 된다. 어떤 분포가 되든지 그 분포에서부터 랜덤 샘플을 하게 되면 표본의 평균은 정규 분포를 하게 된다라는 게 중심극한의 정리죠. 이게 굉장히 그 파워풀한 건데 그래서 요걸 개념적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 뽑는다 그러면 1, 2, 3, 4, 5, 6밖에 안 되고 확률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두 번 뽑아서 평균을 계산하게 되면 1, 2, 3, 4, 5, 6 두 번째가 1, 2, 3, 4, 5, 6이니까 평균 계산하면 1.5도 나오고 2도 나오고 2.5도 나오고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면 3.5가 제일 많죠. 확률이. 개수가. 그래서 이걸 그려보면 3.5가 제일 많고 끝으로 갈수록 1은 하나고 6도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 세 번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컨비네이션이 더 많아지고 나누기 3을 할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운데가 제일 많을 거라는 거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 번 하고 네 번 하게 되면 가운데가 제일 많고 나머지는 이렇게 좀 작아질 텐데 이게 결국은 정규 분포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게 중심극한의 정리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생각해 보면 뭐 알 수 있고 지금 R 코드를 제가 좀 드렸는데 이거를 지금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샘플이라는 펑션은 1, 2, 3, 4, 5, 6 시퀀스에서 하나를 뽑아라. 10개를 뽑아라. 10개를 뽑아서 평균을 구해라. 이런 걸 한번 해본 겁니다. 그거 가지고 펑션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 할 때마다 값이 달라집니다. 이건 시뮬레이션 할 때 이제 기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시드 넘버라는 거를 정해주면 할 때마다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이게 이제 뭐 제가 예제로 많이 쓰는 게 내가 뭐 시뮬레이션 열심히 해가지고 논문을 냈는데 거기서 리뷰어가 야, 너 이거 좋은데 요거 더해서 한 번 더 내봐. 이렇게 리뷰가 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요거 더 했는데 시뮬레이션을 랜덤하게 하는 거잖아요. 랜덤하게 하면은 숫자가 다 바뀌어요. 옛날에 했던 게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해가지고 뭘 분석을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걸 하는 방법이 시드 넘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드 넘버가 똑같으면 랜덤하게 맞는 게 똑같아져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스타디 하는 사람들은 시드 넘버 잘 가지고 있어요. 몇 월 며칠 날 나는 시드 넘버를 뭘로 했다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프로그램 안에. 그래서 이제 시드 넘버 고정하는 법입니다. 셋 시드라고 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래가지고 그려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를 좀 했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 듣는 거 좋아하는데 좀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벌써 이제 돌아가신 10년 가까이 되네.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신 말이 올 모델 살롱. 이게 다 수학적인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00% 맞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틀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some are useful. 그러니까 유스풀한 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링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한 거를 예년에는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했었는데 올해는 뒤에 거를 좀 하고 싶어서 조금 빨리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천천히 한번 더 보시기로 하고요. 대충 계획했던 대로 시간이 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네. 자, 이제 원인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원인 결과 처음에는 통계 분석 같은 걸 해서 이제 어소시에이션을 보죠. 근데 이제 어소시에이션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어떤 상관관계가 관철됐다. 통계 분석을 통해서 코레이션이 높았다. 회귀 분석을 해봤더니 회귀 개수가 유의하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잘 생각해보면 A가 원인이라서 B가 일어났을 수도 있고 거꾸로일 수도 있고 C라는 게 있어서 C가 A를 일으키고 C가 B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C를 관찰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죠. 또 뭐 재수 없으면은 뭐 그냥 우연히도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그렇지만 통계 분석만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 답은 여러 가지고, 통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코저널 인프루언스 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죠. 그랬는데 뭐 쉬운 예제로 해변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은 사람 숫자하고 그 해변에서 익사자 숫자를 보면 코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관계가 됐어. 그래서 야 그러면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빠져 죽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 신문에 납니다. 이런 뉴스 굉장히 많습니다. 의학 분야에서는 거의 80%가 이렇다고 생각해 나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해변에 나온 사람이 많으니까 해변에 나온 사람이 많으니까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익사자도 많아지는 거죠. 요게 세 번째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요 C를 공통의 C를 A와 B를 일으키는 C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지금 이런 우스운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경우가 실무에서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요 2x2 테이블에서 요런 거를 하는 거를 우리가 심슨 파라독스라고, 우리 거기 나왔었죠. 우리 숙제에. 굉장히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는 아주 클래시컬한 예제입니다. 여기서 지금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노출하고 질병 상태,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간접 흡연에 노출됐느냐 여부고 애들을, 요게 이제 아토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노출 집단에서 리스크는 이렇게 되고 비노출은 이렇게 되니까 요거 두 개의 레이쇼를 취하면 이걸 우리가 보통 렐러티브 리스크나 리스크 레이쇼라고 그러죠. 5.52배니까 엄청 어소시에이션이 있는 거예요. 5배 노출된 애들이 질병 걸릴 확률이 5배 이상 높으니까 연관이 엄청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나눠서 남자애들, 여자애들 나눠서 봤어요. 그랬더니 남자애들은 이게 1이고 여자애들도 1이에요. 좀 오늘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하는데 이거 합치면 81명이 똑같은 자료를 남자 여자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 29명인데 여기가 9명이에요. 여기 20명이에요. 그랬더니 다 1.0 상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애들을 보면은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남자애들은 연관이 없고 여자애들은 연관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해석이?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죠. 이걸 심슨 파라독스라고 그래요. 잘라서 봤을 때하고 합쳐서 봤을 때 결론이 반대일 적에. 그렇죠?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합쳐서 봤더니 연관이 없는데 따로따로 봤더니 연관이 굉장히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가능해요. 그랬을 적에 우리가 역학에서는 이 성별을 컨파운더라고 그래서, 컨파운더가 있을 적에는 컨파운더 없이 이렇게 해석한 건 틀렸다. 이렇게 역학 시간은 그렇게 배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 R에서 해보면 자료 넣고 하는 거는 좀 빼고, 중요한 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했을 적에 우리가 익스포저만 넣게 되면 무지하게 유의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어떤 리그레션 모델에서 Y가 A라는 모델을 넣었을 때 A의 효과하고 Y가 A도 넣고 B도 넣었을 때 이 A의 효과가 여기서 개수를 베타라고 그러고, 이건 뭐 그냥 이렇게 씁시다. 여기 요 관계를 베타 1이라고 그러고 요걸 베타 2라고 그러고 했을 적에 이 베타 2하고 베타 1이 굉장히 다르면 요 팩터가 컨파운더다. 이제 이렇게 정의하죠. 역학에서는. 베타 2가 없을 때 A의 효과하고 베타 2를 집어넣었을 때 효과가 굉장히 다르다. 그 효과라는 게 이제 이거 베타가 아니라 B죠. B가 들어갔을 때 A의 효과 베타 1, B가 없을 때 A의 효과 베타 2가 베타 1과 베타 2가 무지하게 다르면, 그러면 우리가 이 B는 요 B예요. 요 B를 컨파운더라고 부른다. 그렇죠? 뭐 그렇게 지금 배웠어요. 그래서 그 예제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익스포저만 넣었을 때는 지금 무지하게 유의하게 나오는데 10의 마이너스 16승이니까 똑같은 예제로 여기다가 그 익스포저하고 섹스를 같이 넣게 되면 섹스 보정 후에 익스포저는 P값이 1이에요. 하나도 안 유의해요. 그렇죠? 지금 아까 이 예제예요. 그냥 그 익스포저만 넣으면은 무지하게 유의하는데 여기 베타 2가 무지하게 유의하는데 섹스를 집어넣으면 이 베타 1은 무지하게 안 유의하게 되는 거죠. 그럴 적에는 집어넣고 보정한 후에 효과를 봐라. 이렇게 돼 있죠. 클래시컬하게. 그 예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실무에서는
실무에서는 이 성별을 고려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고, 성별 고려 안 하면 틀린 예제예요. 제가 뭐 오늘 시간이 없지만 하나 임프레시브한 인생에서 경험 중에 하나를 얘기해 주면, 박사과정 끝나고 나서 제일 중요한 인생의 순간 중에 하나가 국제학술대회에 가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통계니까 좀 괜찮았는데, 역학하는 친구하고 같이 가서 누가 뭘 발표를 했는데, 앞에 굉장히 유명한 교과서에서만 보던 분이 앉아서 잘했어, 잘했는데 너 뭐 컴파운더 A라는 걸 안 넣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 말은 점잖게 물어봤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깔려 있는 얘기는 너 그거 고려 안 해서 네 연구는 쓰레기다, 그 얘기예요. 엄청나게 비판적인 겁니다. 그 친구는 4년 동안 박사 공부한 게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 정도로 변수 보존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제가 옆에서 볼 때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당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리터러처 리뷰를 하는 여러 가지 그 목적이 있지만, 이 파서블한 컨파운더가 뭔지 알아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연구를 하든지 간에 처음에 리뷰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간접흡연하고 아토피다. 그러면 간접흡연 and 아토피 이렇게 찾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간접흡연하고 관련된 거 다 써봐. 그다음에 아토피랑 관련된 거 다 써봐. 근데 두 개 동시 나오는 게 있다. 300개가 있다. 그럼 300개가 다 파서블한 컨파운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스타디를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만약에 그걸 안 하고 내가 50개만 가지고 해가지고 논문 내서 발표를 했다. 그런데 아까 그 선생님이 한 질문했는데 그게 없었다. 그 순간에 내 2년간의 노력과 노력은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수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이 예제는 제가 처음에 만든 한 20년쯤 된 예제예요. 그때도 역학에서는 이런 컨파운더나 이 코절한 관계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이 있었죠. 항상 큰 역학회 가면 이런 원인 결과에 대한 세션이 항상 있어요. 굉장히 이론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가면은 사람은 제일 적어요. 돈이 안 되거든. 뭐 그래서 그렇지만 제일 어려운 얘기를 제일 힘들게 해요. 항상. 뭐 저는 재미있어서 가긴 하는데 돈이 안 되더라고, 한마디로. 근데 어쨌든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 성별을 우리가 컨파운더라고 그러고, 질병 상태와 노출 여부를 보는 데 있어서 컨파운딩을 일으키고 있죠. 그럴 적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성별을 고려하지 않으면 틀린 분석이다. 이거는 고려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고려하지 않으면 틀린 분석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지 고려해야 되고, 지금 그 빅데이터나 이런 분야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냥 큰 자료니까 그냥 페어와이즈하게 쭉 보고 거기서 관련 있는 거 쭉 뽑는데 다른 거에 대한 고려를 안 하죠. 그렇게 되면 이런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있다고 보는 거죠.